우리나라 역사에서 호국 불교 하면 반드시 언급되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몽골이 침략했을 때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는 그곳에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합니다. 불심으로 외적의 침략을 이겨내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것이지요. 이러한 팔만대장경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게다가 잘 보관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왔다는 사실 또한 그 못지않게 대단한 일로 평가받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제작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있었던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장경은 불교에서 불교 경전의 집합체로 일컬어집니다. 그렇다고 불교 경전의 모든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대장경에는 부처의 설법,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실천 규범, 교단 계율과 이 내용들에 대한 해설 등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불교 경전의 집합체로 불리는데 그리 이견은 없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경의 정리와 제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목판으로 만드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불교의 나라임을 자부하는 국가입니다.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고려가 세워지고 후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일 모두를 부처의 보살핌 덕분으로 믿었습니다. 왕건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후뇨 10조에서 불교를 잘 숭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지요. 그래서 대장경을 국가 주도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가 만든 최초의 대장경은 1011년에 제작하기 시작한 초조대장경입니다. 이 대장경에는 거란의 침입을 불심으로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제작된 초조대장경은 대구 부인사로 옮겨져 보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232년에 몽골이 침략하면서 그만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이 초조대장경을 대신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하지요. 팔만대장경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려 정부가 강화도로 천도한 뒤 그곳에서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었기에 대장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국가가 주도하기는 했어도 대장경을 만드는 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기부받았습니다. 왕족을 비롯하여 당시 집권자였던 최우도 자신의 재산 일부를 대장경 조판을 위해 내놓았습니다. 그 밖에도 귀족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통해 대장경 사업에 참여하였지요. 불교 내의 여러 종단들도 한 목소리로 이 사업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팔만대장경 조판은 그야말로 민족 전체의 염원이 담긴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만큼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였음을 말해준다고도 할 수 있고요. 팔만대장경 조판이 시작되고 약 2년이 되어갈 무렵 황룡사가 몽골 군대에 의해 불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절 전체가 불에 탔기 때문에 목탑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도 함께 소실되고 말았지요. 신라에서 만들어진 황룡사 9층 목탑은 고려시대에 와서 다시 재건되는 등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나라의 호국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몽골은 외적을 막겠다고 세운 이 목탑을 그냥 두지 않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이 강화도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고려 사람들은 불타버린 황룡사 구층 목탑을 대신하여 고려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팔만대장경뿐이라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약 16년 동안의 세월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팔만대장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대장경의 제작 과정과 규모를 알면 정말 경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경판은 총 81,258판입니다. 한 개의 경판은 가로 약 70cm, 세로 약 24cm, 두께는 평균 약 4cm이며 무게는 3-4kg이 됩니다. 이렇게 큰 경판이 무려 8만 개가 넘는 것입니다. 숫자로만 이야기하면 실감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에는 흔히 이러한 비유를 들곤 합니다. 먼저 경판을 한 장씩 모두 쌓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높이가 자그마치 약 3,200m에 이릅니다. 백두산의 해발 높이가 2,744m입니다. 백두산보다 500m 정도 더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게도 대단합니다. 경판의 총 무게는 1톤 트럭 280대에 이르는 무게입니다. 다음은 글자 수입니다. 8만 개가 넘는 경판에 새겨진 글자 수는 5,200만 자가 넘는다고 합니다. 수가 너무 크니까 이것도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 이 글자 수는 약 500년 동안 기록되어 온 조선왕조실록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경판에 글자를 새기는 전문가들이 글자를 새길 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절을 했다고 합니다. 목판은 글자 하나만 틀려도 경판 자체를 다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심으로 이를 이겨내기 위해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절을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글자를 새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절을 했어야 할까요? 이렇게 새겨진 글자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우아합니다. 5,200만 자가 넘는 글자의 모양이 마치 한 사람이 새긴 것 같은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추사체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문장가 김정희는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마치 신선이 이 땅으로 와서 쓴 것 같도다. 라고 말입니다. 경판의 재료가 되는 나무와 관련된 내용도 놀랍습니다. 우선 가장 빼어난 나무를 베어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1, 2년 보관하지요. 그래야만 나중에 나무를 사용할 때 갈라지거나 휘는 일이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관된 나무를 경판 크기로 자른 뒤에 소금물에 삶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의 진액이 빠지고 소금기가 표면에 흡착되는데 습도가 낮을 때 나무가 갈라지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늘에 두고 1년, 길게는 2, 3년간 바람에 건조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경판에 글자를 새기기 위한 기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글자를 새기기 위한 경판 제목을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데 전부 8만 개가 넘게 만들었다니 경이롭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고려의 목판 인쇄술이 굉장히 과학적이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경이로운 팔만대장경 제작에 얼마나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갔는지는 상상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막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팔만대장경 안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고 봐야 하겠지요. 팔만대장경은 종교학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불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팔만대장경은 당시에 동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불교 경전의 내용을 집대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의 총집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대장경을 연구하거나 제작할 때 거의 필수 자료가 되기도 하였지요. 가히 대장경의 원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팔만대장경은 제작 과정과 학술적 내용 등 모든 면에서 큰 가치를 지닌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를 인정받아 2007년에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의 이름으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13세기에 제작되어 거의 8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무로 만든 팔만대장경이 아주 잘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양의 팔만대장경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했길래 지금까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것일까요? 팔만대장경은 원래 강화도성 서문 밖의 대장경 판당에 보관되어 있다가 강화도에 있는 선원사에서 보관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사는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였던 최우가 강화도에 세운 절입니다. 이곳에서 팔만대장경의 판각이 이루어지곤 하였지요. 오늘날의 이 절은 없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강화도 선원사에서 팔만대장경을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선원사에 있었다는 것인데 선원사에서 대장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관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현재의 팔만대장경 보존 상태로 보았을 때 당시 선원사에서도 보관이 아주 잘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로 조선시대에 들어와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해인사는 장경판전에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곳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이로운 건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이 정확히 언제 지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선 초기 건축 양식으로서 세종 때 크게 다시 짓고 성종 때 다시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광해군과 인조 때도 일부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장경판전은 중심 건물로서 남쪽에 수다라장, 북쪽에 법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작은 서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전체적으로 긴 네모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썩는 가장 주된 원인은 습기일 것입니다. 목판으로 된 팔만대장경 역시 관리의 핵심은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제습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인사 장경판전은 어떻게 습기로부터 팔만대장경을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습기를 없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풍입니다. 이를 위해 창의 크기를 남쪽과 북쪽이 서로 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칸마다 창을 내었지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 통풍이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선반 같은 꼬지를 만들어 경판을 책처럼 꽂았는데 이러면 경판을 쌓아두는 것에 비해 바람이 잘 통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장경판전의 흙 바닥에는 숯,
횟가루, 소금, 모래를 순서대로 넣었는데 이 또한 습도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자연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팔만대장경을 보존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을 잘 보관하는 것 이상으로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룡사 구층 목탑도 몽골의 침입으로 결국 소실되고 말았으니까요. 팔만대장경도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일입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때 경복궁도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기까지 했지요. 해인사도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인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지 않았습니다. 해인사와 그 일대를 지키고자 정인홍 등이 이끄는 의병과 해인사 승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왜군이 철수하면서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해인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수차례 화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작은 불이 아니라 큰 화재만 해도 7차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건물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해인사 장경판전만은 화마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해인사의 대부분 건물은 19세기 이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해인사 장경판전만은 그 이전의 건물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결정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드라마틱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6.25 전쟁 때인 1951년 12월이었습니다.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빨치산 토벌작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공군 전투비행대 소속의 김영환 대령은 무장공비 토벌작전의 항공 지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공 지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김영환 대령이 탑승한 전투기를 포함해 4대의 전투기가 출격하였지요. 그런데 지상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미 공군은 정찰기를 보내 김영환 대령이 이끄는 전투기 공격 목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찰기의 목표 확인용 연막탄이 해인사 마당에 떨어진 것입니다. 곧바로 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공비가 해인사 일대에 몰려 있으니 폭격을 가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전투기 편대장이었던 김영환 대령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나머지 전투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절대 내 명령 없이는 폭탄을 투하하지 마라. 기관총으로만 해인사 주변 능선에 사격하라. 그러자 미 정찰기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시 폭격을 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해인사에 폭탄을 투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대령은 다시 한번 각 전투기에 명령을 내려 폭탄 투하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너머의 뒷산 능선에 있는 적군을 찾아내 폭탄을 투하하고 기관총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작전은 끝이 났습니다. 그날 밤에 미 공군의 소령이 김영환 대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목표물을 알리는 연막탄 연기를 못 봤는지 보았다면 왜 지시대로 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는지 추궁하였습니다. 김영환 대령은 연기를 똑똑히 보았으나 그 명령에 따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연막탄이 떨어진 곳은 해인사였소.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이란 말이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 공군도 소중한 문화유산이 많은 교토를
폭격 대상에서 제외했던 걸로 알고 있소. 나 또한 마찬가지였소.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파괴할 수는 없었소. 극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도 긴박했던 상황, 김영환 대령의 결단력 있는 판단이 해인사와 8만 대장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전투 상황에서 김영환 대령의 명령을 어긴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김영환 대령의 그날 행적은 오늘날의 규감이 되고 있습니다. 해인사에 올라가는 길목에 8만 대장경 수호 공적비라고 새겨진 큰 비석이 있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낸 김영환 대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지요. 이처럼 8만 대장경과 해인사 장경판전은 수없이 위기를 겪었지만 자랑스럽게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대적 과학기법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등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한 만반의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려가 만든 위대한 문화유산 8만 대장경, 또 그것을 자연과 조화시킨 건축기술로 장경판전을 통해 보관한 조선, 그리고 그 가치를 되새기며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려는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문화유산은 어느 한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랜 세월 그것을 지켜온 우리 모두의 위대한 산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제작도 보존도 경이로운 문화유산 8만 대장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